네, 언론에 공개된 회고록 내용을 보면요. 미북 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존 볼튼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 판문점 회동 당시에 미국과 북한 모두 당초에는 우리 문 대통령 동행을 원치 않았지만 우리 측이 거듭해서 이 고수한 끝에 관철됐다. 그러니까 2자 회동이 아니라 3자 회동, 이 GOP 근처까지만 같이 가자,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얼떨결에 뭐 끼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예. 판문점에서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만이 좀 밀담을 나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한 4분, 5분 정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었던 기억인데요. 잠깐 이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할까요?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 인도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짧은 만남은 사실은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볼턴의 자신의 개인적 시각에서 작성한 회고록 아니겠습니까? 자,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본 사실에 기초해서 이 기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큰 틀에서는 사실은 맞지만 큰 틀에서는 왜곡을 불러올 소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회고록이라는 게 원래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지금 볼턴의 주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운전자론, 중재자론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중간에 낀 그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었나 하는 점이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이 모든 사안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현재의 대북 제재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전 협정을 따지는 문제, 논의하는 문제 이런 것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온전히 다 우리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보는 대목은 미국 사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안보보좌관이라고 하는 최측근이 사직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다, 돌직구를 던진다. 완벽한 레임덕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레임덕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판을 용인하는 사회, 그와 반대로 우리 사회는 지금 남북 대화라든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사실 예. 깜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안보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충격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 우리나라 정부, 우리 정부를 또 좀 배울 점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사실 그 난수표처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해석해서 책을 쓰는 볼턴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이걸 보면서 사람을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네, 전단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전 주간조선 기자, 전혜연 전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방 전단 살포하겠다. 그 숫자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뭐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뿌리거나 그러면 남한으로 만약 다 온다 그러면 수거하는데도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넘어올지 또 예.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전단지가 뭐길래 양측이 이 난리를 피우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자, 전단을 뿌리는 게 그럼 과연 누구한테 더 치명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내부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북한 입장에서 더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더 이상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동일한 방식 혹은 더 많은 양의 전단지를 남측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뿌리는 전단지를 막을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북한은 사실상 이제 노동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또 우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면 또 차이점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 내용을 뿌리기 전에 이미 대남 선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죠. 어느 자, 정도 뭐 노출을 시켰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 이유는
그 전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이 대통령의 비판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의 전단 쪼가리가 2020년도에 얼마나 뭐 넘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지를 뭐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 단체도 25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아무래도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단지만 가지고 남과 북이 뭔가 좀 선전선동 혹은 전략을 펴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군사적인 도발과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뭐 일각에서 보면 그냥 차라리 예.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누가 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물밑 대화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위기를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양측의 위협적인 도발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우려스러운 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정부가 이 대북 전단에 대한 저자세를 조금 낮추고 사실은 이 북에 대응하는 자세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고하고 좀 간결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우리가 하니까 너희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식이 아니라 너희가 차단하니까 그럼 우리도 막아보겠다는 이런 그 포지티브한 어떤 접근법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문비군 대표와 만남을 갖고 돌아온 이동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귀국 후에 기자들에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큰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과가 있었으나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미국 측이 조금 더 중재자로서 나서달라. 또 그동안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의 중재자론을 펴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수사로서 범했던 약간의 오해 혹은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가서 설명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의 핵심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한미 워킹그룹도 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를 조금 더 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좀 끼어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대양 세력과 함께 가자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주장이고 그래야지만 지금과 같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는 분위기 또 오히려 중국의 압박에서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일본의 그동안의 동맹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시를 두고 대검 감찰부의 이 감사 결과를 요구한 추 장관의 지시와 배치된다는 해석도 있고 오히려 추 장관과의 충돌을 피할 거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마다 조금씩은 좀 다르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충돌을 피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뭐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야겠죠. 사실상 충돌이 이미 불이 붙었고 예. 불이 붙은 것이 지금 더 격화될지 말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또 두 분이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위기는 조금 더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다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상 15년 만에 장관이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떤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휘를 하는 것 사실 굉장히 좀 적은 숫자이고 이 정도면 해당 법률은 사실 사문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만 검찰의 힘이 지나치게 과대할 때 장관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폐지하고 말고 이런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인데 예. 자, 특정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그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이 뭔가 박자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또 인사권이라는 거는 또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집권 여당이 그만둬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의아스러운 대목입니다. 보수 야권은 윤 총장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는 노골적인 요구라 이렇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참 여야의 대립이 점점 더 윤 총장을 둘러싸고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수사지휘권을 놓고 여야가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노라라고 하는 이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사안을 미시적으로 좀 끌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이 온전히 자신의 이 독립된 수사, 그러니까 검찰이란 조직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여당이 막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금 불거져 있던 그 여권의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보란 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검찰이 오롯이 서는 길이고, 여당에서 어떤 공격을 하든 야당에서 어떤 방어를 해주든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 조직이 오롯이 사는 길이다. 지금 검찰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이 수사권 조정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다가 검찰 위에 상위 기관이 될 법한 공수처도 7월에는 지금 가동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려면 예. 지금 기존에 불거졌던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